양반들이 일단 수전지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한 양반들은 족쇄가 커지면서 계속해서 속과 대가로 해서 나가면서 선산 향내를 장악할 수가 있었고, 이 한전지대를 장악했던 16세기 양반들 그 후손들은 결국 족쇄가 약해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일단 무반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낙동강 하류 논농사 지역에는 문반이 많았던 반면에 상류 지역에는 무반들이 더 많았다.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인지라 문가만 바라보며 마냥 시간을 보낼 순 없었던 것이다. 형님이 죽고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던 노상추도 관직을 얻어서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실제적으로 이 과거급제한 이후에 이 재산을 정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관직에 임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토지 소유자의 많은 부분은 이 관직에 임용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은 이 관직과 이 재산 정식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상황 때문에 꿈을 접고 무과 도전을 결심한 노상추는 징비록을 구해 읽으며 무인의 마음가짐을 키워나갔다. 비록 뜻하던 바는 아니었지만 무관으로 세상에 나가 내 기상을 떨쳐보일 것이다. 조부 주궐공이 그랬듯이 내 나이 23, 나는 마침내 붓을 던져버리기로 뜻을 정하고 무예를 시작했다. 무반은 문반과 함께 조선시대 양반의 한 축을 차지하지만 우리는 문반에 비해 무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노상추가 선택한 무관의 길.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도 10년이 넘게 걸렸던 그의 무과 합격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노상추의 고향 마을에는 경주 안강노 씨의 활터가 있다. 목표가 분명해지자 노상추는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붓 대신 활과 화살을 집어든 것이다. 우리 안강노가들의 이제 우리 조상분들의 참 무과를 탄생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지. 바로 우리 집안에서 그 보관해온 어떤 가보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귀한 물건들인데, 예, 요건 이제 연습용 화살입니다. 조선시대 무과 시험 과목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건 활쏘기. 노상추 행장에는 노상추가 한 해 겨울 동안 화살 5,000발을 쏘았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수도 없이 활시를 당기며 무과 급제의 꿈을 키운 노상추. 사람들이 무관을 비류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예, 의, 염, 치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길을 바르게 나아간다면 누가 폄훼할 수 있겠는가? 나는 선인들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후손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당당한 무관이 될 것이다. 무과 시험에는 활쏘기 등 무예기술 외에도 경국대전이나 병법세에 관한 소위 필기시험이 있었다. 시험 과목들은 때때로 달라졌는데 한 번은 노상추가 과목이 바뀐 걸 모른 채 시험에 임해서 낭패를 보기도 했다. 지방에서 그 서울에 가면서 과거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경비, 그다음에 그 정보 부족, 이러한 문제점을 항상 안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선 후기에는 그 식년시 외에 각종 특별 시험들이 많이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실시되었을 경우에 날짜가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무과시험은 어떻게 치러졌을까? 조선 중기 화가 한시각의 작품 북새선은도에는 17세기 함경도 길주에서 실시한 무과시험 현장이 그려져 있다. 그 가운데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말을 타는 것과 활 쏘기는 조선시대 무관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었다. 말을 타며 목표물을 쏘는 기사와 기추가 이를 평가하는 시험 과목. 그 밖에도 창을 다루는 재주를 평가하는 기창과 집 인형을 철편으로 내리치는 편추 등이 있었다. 무과시험 활쏘기 도구들은 응시자가 직접 준비해야 했다. 전해오는 말로는 활 하나에 어린 소 한 마리 값은 좋게 되었다고 하니 연습용은커녕 시험용 활과 화살을 장만하는데도 부담이 꽤나 컸을 것이다. 노상추도 미처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 쩔쩔맸던 경험을 일기에 적고 있다. 무과 시험용 화살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시험에 쓰이는 화살들은 대체로 끝이 뭉툭한 편이었는데, 이는 시험장에 임금이 함께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임금의 관심사였던 과거, 당연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진행됐다. 활쏘기 시험의 점수 발표는 이랬다. 시험관이 숨어 있다가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면 붉은 깃발과 북소리로, 빗나가면 하얀 깃발과 징소리로 알렸다. 평가하는 내용에 따라 시험에 쓰이는 화살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저마다의 길이와 무게가 정해져 있었다. 활전하면은 육량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화살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은 그런 화살인데요. 이 화살은 전투에 쓰였다라기보다는 처음에 무인을 뽑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용력을 가지고 있나, 힘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강한 활을 당겨서 멀리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화살로 보이고요. 240보 떨어진 거리에서 돼지머리 모양의 관역을 향해 쏘는 목전. 명중률보다는 얼마나 멀리 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목표물에 도달하면 7점을 주고 5보 이상 추가할 때마다 1점씩 가산점이 주어졌다. 화살촉을 쇠로 만들어 무게가 상당했던 철전은 응시자의 힘을 평가했던 것이다. 길이가 매우 짧아서 속칭 애기살이라고 하는 편전은 통이나 통화라 일컫는 대롱에 넣고 쏘는 화살이다. 편전은 1000보 이상을 능히 도달할 수 있었고 두꺼운 갑옷도 뚫을 수 있었다. 임진왜란에 등장했던 조총이 조선 후기 무과시험 과목에 추가됐는데 활쏘기만큼 중요시되지는 않았다. 활쏘기는 정확한 점수가 집계되기 때문에 시험관의 개입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 장수가 갖춰야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장수의 어떤 기량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일반 어떤 조총이라든가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훈련량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숙달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활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해가지고서는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장수로서의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할 때 활쏘기는 어느 면에서는 유용한 어떤 평가 수단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 후기까지도 활쏘기가 널리 활용되지 있지 않았는가. 무과로 전환하고 노상추는 활쏘기 연습에 매진했다. 그러나 처음 과거시험 성적은 좋지 않았다. 노상추는 일기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1778년 7월 14일 목전을 쐈는데 화살 셋이 빗나갔다. 7월 19일 철전을 쐈는데 만족스럽지 못했다.
8월 3일